조선시대에 남성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봉사하던 여성들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반사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은 단 두 글자, 기녀이다. 너무나 익숙해서 거의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밀폐된 방 안에 앉아 남자들을 위해 노래하고 연주하며, 그리고 모두가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일을 하는 존재. 대중의 상상 속에서 기생은 향락의 상징이자 술자리의 일부, 봉건사회 남성 욕망의 도구로 그려진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그 이면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에 아주 편리한 이미지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는가? 닫힌 문 너머에 언제나 성적 관계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어떤 밤에는 기생과 손님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검은고와 노래를 나누며 시를 주고받고 인생에 대해, 권력에 대해, 사회의 꼭대기에 선 이들이 느끼는 고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었다고 말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 침묵이 강요되던 시대에 기생이야말로 조선의 남성 엘리트들과 거의 유일하게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었던 여성 집단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존경하게 만들고 마음을 흔들고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던 존재였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조선 왕조는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존재했다. 그것은 엄격한 질서 위에 세워진 사회였다. 왕, 관료, 유학자, 평민, 그리고 맨 아래에 위치한 천민. 이 질서 속에서 여성은 거의 목소리를 가질 수 없었다. 높은 교육을 받는 것도,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것도, 자신의 욕망이나 사유를 드러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상적인 여성은 집안의 문 뒤에 조용히 머물며 남편과 아버지, 아들의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다. 그런데 사회 최하층으로 분류된 기생들은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섰다. 그들은 문자를 배우고 음악과 시, 춤을 익혔다. 말을 건네는 법, 상대를 관찰하는 법, 권력을 가진 남자들로 가득한 방 안에 분위기를 지배하는 법을 훈련받았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여성들이 오히려 지배층 남성들의 대화 상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 쓰디쓴 역설이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낭만화해서는 안 된다. 예술가이기 이전에, 문화적 상징이기 이전에 기생은 국가에 속한 노비였다. 그들은 직업을 선택할 수 없었고 손님을 고를 수 없었으며 사랑을 선택할 권리는 더더욱 없었다. 많은 기생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선발되었다. 바깥 세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기생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보내져 재능은 다듬어지고 신분은 고정되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노래하는 목소리도 그들 것이 아니었으며 때로는 그들의 몸조차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전통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권력체계의 손안에 있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이 아니다. 기생은 어떻게 남자들을 섬겼는가? 진짜 질문은 그들은 거부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도록 강요당했는가? 이다. 그리고 닫힌 문 너머에서 그들이 아주 잠깐이라도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순간은 과연 존재했을까? 사실 모든 기생이 같았던 것은 아니다. 하급 기생들 중에는 명령에 따라 소모되는 오락물처럼 취급받으며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이들도 있었다. 반면 뛰어난 재능과 지성으로 명성을 얻은 상급 기생들도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관료와 유학자, 시인들이 찾아오는 존재였고 보물처럼 대접받았다. 같은 방 안에서 기생은 권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권력을 쥔 자의 감정을 조율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다. 조선의 역사는 왕과 관료, 그리고 이름난 유학자들의 이야기를 매우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러나 그 공식 역사 뒤편에는 기생들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한다. 역사에서 밀려난 존재들이었지만 한 왕조의 정신적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던 여성들이다. 그들을 위해 쓰인 시들이 있었고 단지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어진 술자리가 있었으며 혼인도 명분도 없었지만 수년간 이어진 깊은 관계들이 존재했다.
어떤 남자들은 기생의 방을 떠난 뒤 다시 관복을 갖춰 입고 권력과 명예의 세계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검은고 소리와 시선, 그리고 기생만이 감히 그들에게 할 수 있었던 말들에 붙잡혀 있었다. 유교 사회에서 남자는 지배할 수는 있었지만 약해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자신의 고독을 드러낼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아름다움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 검은고 소리 뒤에는 가혹한 규율이 있었고, 미소 뒤에는 거부할 수 없는 의무가 있었으며, 찬사 뒤에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오늘은 찬양받던 기생이 내일은 버림받을 수도 있었다. 한 남자는 그녀를 직이라 부르며 시를 바칠 수 있었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여전히 천민이었고 그는 여전히 권력을 쥔 자였다. 그렇기에 기생의 이야기는 음란한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낭만적인 사랑 노래도 아니다. 그것은 권력과 성별, 지성과 불의에 관한 이야기다. 억압받으면서도 살아남으려 애썼고 때로는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으려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조선시대 기생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한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맹목적으로 미화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들이 실제로 어떤 존재였는지, 닫힌 문 너머에서 우리가 상상해 온 것 말고 무엇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왜 기생은 문화적 상징으로 기억되는 동시에 역사 속의 피해자로 잊혀졌는지를 묻기 위해서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오해받아온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다.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잔혹한 진실이다. 기생이 어떻게 남자를 섬겼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밀폐된 방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 사랑 이야기나 욕망의 서사에서 출발해서도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신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연회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존재가 되기 이전에, 조선 남성들의 직위이자 욕망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기생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사회적 지위를 이미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조선 사회에서 기생은 과연 어떤 존재였는가? 조선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는 재능이나 개성이 아니라 태어난 신분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 질서의 최하층에는 천민이 있었다. 노비, 백정, 광대, 그리고 기생이 여기에 속했다. 기생은 법적으로 자유민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노비였다. 그들은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고 의무를 거부할 권리도 없었으며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할 권리 또한 없었다. 대부분의 기생은 아주 어린 나이에 선발되었다. 기생 가문에서 태어난 경우도 있었고 가난한 환경 때문에 제도에 편입된 경우도 있었으며 뛰어난 외모나 목소리 때문에 선택된 경우도 있었다. 시작부터 그들의 삶은 정해져 있었다. 섬기기 위해 배우고 섬기기 위해 살며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삶이었다. 그러나 그 섬김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육체 노동을 하는 노비와 달리 기생은 국가가 통제하는 공식 교육기관에 보내졌다. 그곳에서 한문을 배우고 음악과 춤, 시와 예법, 그리고 대화하는 법을 익혔다. 목적은 그들을 스스로를 위한 지식인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았다. 국가의 품격을 보여주는 문화적 도구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연회를 빛내고 관료를 접대하며 조선 왕조의 세련된 이미지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은 단순한 매춘부가 아니라 예술과 존재 자체로 남성을 만족시키도록 훈련된 계층이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기생의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천민이었고 여전히 노비였으며 여전히 국가의 소유였다. 남자를 섬기는 존재가 되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체계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였다. 바로 이 신분에서부터 모든 관계와 모든 닫힌 문, 그리고 그 뒤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떤 문이 닫히기 전부터 기생은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역할로 그 방에 들어섰다.
그들은 점유의 대상이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내는 존재였다. 관료나 유학자들의 연회에서 기생은 연주로 자리를 열고 노래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며 춤으로 감정의 흐름을 조율했다. 그들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기생은 세련됨과 교양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기생의 역할은 단순한 예능 활동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대화를 위해 훈련받은 존재들이었다. 사적인 만남에서 기생은 한문으로 시를 주고받으며 유학자들과 대등하게 응수할 수 있었고, 시국을 논하거나 철학과 인생, 명예와 이익에 대해 손님과 함께 토론하기도 했다. 이는 조선 사회의 맥락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 사회에서 정숙한 여성은 고등 교육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지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도,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기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금기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존재였다. 이 때문에 많은 유학자들은 단순한 욕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답해 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생을 찾았다. 사적인 연회 외에도 기생은 외교와 의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들은 사신을 접대하고 조정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며 외부인 앞에서 조선의 문화적 이미지를 대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생의 몸짓 하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까지도 왕조의 얼굴로 여겨졌다. 이는 종종 간과되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기생은 개인 남성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권력의 질서와 그 이미지를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생이 말할 수 있고 또 들어줄 상대를 가질 수 있었던 권리는 평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허락된 권리였으며 언제든 박탈될 수 있는 것이었다. 여성이 침묵을 강요당하던 유교 사회에서 기생은 소수로서 말할 수 있었고 또한 들어주는 존재가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특별해 보이는 공간에서 예술과 지성, 그리고 신분 사이의 흐릿한 경계는 그들을 닫힌 문 너머로 이끌기 시작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에서의 의례와 음악, 아름다운 언어는 더 이상 본질적인 진실을 가릴 수 없게 된다. 그곳은 권력이 기생의 신분 위에 직접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모든 기생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 문을 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 기생 제도에서 신분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했다. 하급 기생에게 닫힌 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국가나 지방 관청의 배치에 따라 봉사했다. 손님이 누구인지, 언제 봉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봉사하는지는 모두 외부에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접대와 강요 사이의 경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거부할 권리도, 협상할 권리도, 자신의 몸에 조건을 걸 권리도 없었다. 많은 하급 기생에게 성관계는 감정이나 합의의 결과가 아니라 신분에 결부된 의무였다. 그들이 준비되었는지 묻는 이는 없었고 문이 열린 뒤 그들이 무엇을 느꼈는지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에게 닫힌 문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곧 운명이었다. 이것이 기생제도의 가장 어두운 면이며 몇몇 유명한 일화만으로 그들의 존재를 낭만화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그 체계의 상층으로 올라가면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연주나 노래, 시 혹은 지성으로 명성을 얻은 상급 기생들은 하급 기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봉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로 고위 관료, 저명한 유학자, 시인들을 상대했으며 때로는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하는 특정 남성과 함께하기도 했다. 많은 경우 닫힌 문 너머에 반드시 성관계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어떤 만남은 연주와 술, 대화로만 이루어졌고 어떤 관계는 공감과 대화, 정신적 유대를 바탕으로 수년간 지속되었다. 일부 유명한 기생들은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육체적 관계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거부는 평등한 권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체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기생의 권력은 언제나 매우 취약했다. 그들이 거부할 수 있었던 범위는 허용된 선 안에서만 가능했다. 손님의 권세가 변하거나 국가의 결정이 내려지거나 혹은 단순히 명성이 쇠퇴하는 것만으로도 그 선택권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었다. 성관계는 자동적인 의무가 아니라 권력의 결과였다. 남성의 권력,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체계 안에서 상급 기생이 잠시나마 확보할 수 있었던 상대적인 권력의 산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닫힌 문 너머의 기생에 대한 진실은 흑백으로 나누어 볼 수 없다. 그들은 결코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었다. 기생은 지성이 어느 정도의 우위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결코 신분을 지워주지는 못하는 회색지대 속에서 존재했다. 바로 그 회색지대에서 복잡한 관계들이, 고통스럽고도 이름 붙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 기생과 조선의 남성들 사이의 관계가 모두 문이 열리는 순간 끝났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수년간 이어진 관계, 심지어 정신적으로 깊이 얽힌 관계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경우 그것을 단순히 유흥이나 하룻밤의 관계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이때의 기생은 더 이상 연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봉건 사회 남성의 공식적인 삶 바깥에서 함께하는 비공식적인 연인이 되었다. 일부 관료와 유학자, 시인들은 수년 동안 같은 기생을 찾았다. 그들은 아내나 동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생각을 기생과 나누었고 그녀를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직위로 여겼다. 어떤 기생들은 몸값을 치르고 신분에서 벗어나 국가의 관리 체계를 떠나 자신을 후원하던 남성의 첩이 되기도 했다. 이 지위 역시 낮고 종속적이었지만 그 관계가 단순한 거래의 범주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의 흔적은 조선시대에 시문학에 뚜렷하게 남아있다. 이름난 유학자들이 남긴 시 가운데에는 기생을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가 아니라 영혼을 이해하는 존재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묘사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황진이다. 그녀는 미모뿐 아니라 지성, 시적 재능,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유명했다. 황진이는 누가 자신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스스로 선택했다. 여성에게 거의 선택권이 허락되지 않던 사회에서 이는 매우 드물고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보아야 할 점이 있다. 설령 연인이나 직위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생은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지위를 갖지 못했다. 그들은 사랑받고 기억되고 시로 찬미되었지만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이 연인이 되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창기가 아니었을 수는 있어도 결코 평범한 여성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들은 사랑과 종속 사이, 자부심과 불안정함 사이에 어정쩡한 위치에 머물렀다. 그리고 바로 그 불안정함이 기생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하면서도 동시에 슬프게 만들었고 끝내 완전한 결말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술가로 불리든 직위로 기억되든 연인으로 남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기생은 한 번도 자유로운 존재였던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소유하지 못했고 스스로 갈고 닦은 재능조차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며 많은 경우 자신의 몸마저도 소유하지 못했다. 기생이 가진 모든 것, 노래하는 목소리, 아름다움, 지성, 은 그들을 만들어낸 국가와 사회 질서의 소유였다. 그들은 존경받을 수는 있었지만 보호받지는 못했다. 오늘 유명한 기생이 내일은 쉽게 대체될 수 있었고 시로 찬미되던 관계 역시 권력의 작은 변화 하나로 끝날 수 있었다.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기생조차도 그 선택권은 극도로 취약했다. 그것은 사회가 그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체계가 잠시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기생은 남성을 우선시하고 여성을 억압하던 사회의 산물이었다. 여성은 남성의 질서와 명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기생은 문화적 상징이면서 동시에 제도의 희생자였다.
그들을 아름다움만으로 바라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신분을 망각한 채 그들을 찬미하는 행위는 수백 년 동안 그들을 가두어 왔던 불의를 되풀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기생은 누구였는가? 기녀였는가? 예술가였는가? 아니면 역사의 피해자였는가? 아마도 기생은 그 모든 것이었을 것이다. 여성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사회 속에서 말이다. 그들은 지성으로 살아남았고 재능으로 목소리를 얻었으며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스스로 선택할 권조차 없었던 질서를 유지했다. 기생을 돌아본다는 것은 단지 과거의 한 여성 계층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남성의 시선을 통해 여성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이야기 속에서 조선시대의 기생은 어떤 존재였을까? 만약 일본의 게이샤에 대해 이어서 다루거나 봉건 사회의 성윤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달라. 끝까지 함께해 주어 고맙다.